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한 문제 역시 구성이 됐었고요.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의사표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보셨죠. 듣고 버릴 건데요. 앞에서 했던 소리 통정 호의 표시라고 하는 거 요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될 것이고, 비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표시도 무효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자체도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치고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 의사표시 합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도달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사라라는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 얘기 한번 꺼내게 되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뱉어버렸습니다. 을한테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갑은 을에게 을의 선택에 따라서 소유권 매매 계약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사시오라고 해서 을이 편지를 받아서 도착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일주일에 답을 다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병한테 1억 5천에 사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안 됩니다. 한번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상대방이 있는 이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테고,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도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 편지를 열어봤을 때 도달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직접 편지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어떻다? 그 자체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이 1억에 사시오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에게 편지가 도달하게 되면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 그때 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해놓고 자, 사겠다고 1억에 사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마음 바뀌어서 갑자기 나 안 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요, 이미 뭐라고요? 이미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도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자,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편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일반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자, 상대방한테 반송이 되지 않은 상태다. 자, 보낸 사람한테 반송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도달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달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도달하지 아니했음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도달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주제, 내용 증명 또는 이제 등기 우편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받는 사람한테 자, 이 사람이 편지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원래 발신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가 30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 물론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는 좀 특수한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나서 특수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 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도달을 했는데, 도달과는 무관하게 이 사람이 좋아, 내가 1억에 사겠어 라는 승낙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편지 오고 가는 사이에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고요. 당연히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계약이 성립이 한다는 얘기는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의 상속인 병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병이라는 상속인은 갑을 대위하여 누구에게 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너무 쉬운 문제 거의 구성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출제 포인트는 이 아이가 출제 포인트야. 의사표시자가 의사를 표시한 후에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제한 능력자가 앞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완전 노망나서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피성년 후견인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롯데그룹의 신격후 회장. 이분이 바로 최근에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완전 노망나서 자신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비교해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가끔씩은 맨정신, 가끔씩은 정신줄을 놔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피한정 후견인. 물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그냥 이 양반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정신이 완전히 오락가락, 완전히 맛이 갔다. 피성년 후견인.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피한정 후견인. 그런 이런 경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한 2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신줄을 놔버린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50% 금액에 사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사고 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피해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피성년 후견 선고를 하게 됩니다. 또는 피한정 후견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 도달이 된 상태에서 제한 능력자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을 것이냐 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다. 기존에 했던 법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 이걸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무효이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그 누구죠? 롯데그룹 신격후 회장님이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피성년 후견 선고 받기 이틀 전인가 큰아들한테 100억인가를 뭐 이제 증여가를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저거 한 거지. 이제 아버지가 맨정신이 아니란 걸 안 상태에서 작은아들이 소송 제기해서 피성년 후견 선고 받을 게 빤히 보이니까 갑자기 이틀 전에 선고 법원 결정이 있기 이틀 전에 갑자기 100억의 증여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 그 자체로 다 유효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100억을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념으로 받게 됐던 그 사건. 이게 이제 바로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해서 그 전통적으로 이 챕터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요. 거의 99%가 예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착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성년 후견 선고 또는 피한정 후견 선고 있기 전에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 어떻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즉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계속 내다가 이번엔 좀 특이하게 좀 쉬운 거 도달의 추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발신주의 하나만 볼까요? 격치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을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 청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발신을 했고 5월 3일 날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약을 할 때 기한을 둡니다. 아무 때고 내 부동산을 사시오 이게 아니라 자 5월 8일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발송해서 5월 10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이때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요. 원래 도달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 발생하는 시기는 5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얼핏 보게 되면 5월 10일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 격치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발신됐을 때 그 자체로 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이때 논의의 전제는 5월 10일이 됐든 11일이 됐든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많은 출제는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발신했을 때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청약에 있어서 5월 8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던 이 청약 자체에 대해서 5월 8일 발신만 했다는 게 입증이 되게 되면 설령 5월 11일 날 도착에 달지라도 이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게 이제 격치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출제 빈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이 파트에서 많은 문제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2, 3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하는 영역. 그래서 요거 지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 교재 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핵심 지문이라고 해서 쭉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 약간 응용 들어간 거죠.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도달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5월 2일 날 누가 갑자기 이 부동산을 2억에 사겠다라는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내일 도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집 앞에 가서 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우체 보고 오게 되면 그 받고 집변 아저씨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편제 수령인인 것처럼 받고 그걸 쫙 찢어버린다. 그러면 이때 어떻다?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물론 관련 법에 따라서 우편물을 중간에 절취한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누구에 대해서 바로 승낙을 하게 될 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질문 가볼까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가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해서 이건 뒤에서 우리가 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편지를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통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쉬운 케이스가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세금 부과하게 되면요. 그 납세 고지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도달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될 분이 자, 그 편지 내용이 뭔지 빤히 보여. 그래서 지금 돈도 없고 등등등 세금을 안 내려고 편지를 끝까지 안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도달의 효력이 도달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건 어떻다? 도달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그 정도. 4번 지문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응용 들어가는데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해제라는 개념 뒤에서 공부할 텐데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두 사람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주제지만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해제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빤히 보니까 해제 의사표시라는 게 빤히 내용이 추정이 돼. 그래서 모른 척 편지 그런 사람 없다고 편지를 끝까지 수령을 거절했을 때 이때 해제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상대방이 도달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편지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에서 3번도 4번도 똑같은 얘기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때는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5번 집은요.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렵지 않은 지문. 6번 답이 됐네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의 통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겁나 어려워요. 자, 이건 주어 수로 끊어가셔야 돼.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점점점 효력이 없다. 틀렸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다 법적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꽈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지문 읽으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보다는 주어 수로 가셔야 돼.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번 지문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서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일 때만 도달의 추정이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8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 다음 페이지 9번 지문이에요. 자,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요건 버리도록 합시다. 요건 아직은 공부할 주제 아니고 심화 강의 때쯤이나 설명드릴 내용이어서. 자,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일 때는 자, 더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이 추정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자신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요즘엔 잘 내지 않았던 건데 격지적 간의 계약이 성립해서 청약 아니고요.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도달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까지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9번 지문은 지금 보실 거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 6페이지에 30회 A형 4번 문제 관련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을 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다시 가십시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만약에 일정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을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갑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 해제권 행사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 의사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텐데 관련한 쟁점들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에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을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질문이요.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갑의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이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도달해 버리면 다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할 것.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반송되지 않으면 다 도달을 추정하게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 효력은 효력을 잃는다 해서 요거 아무 상관없죠.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이 되든 안 되든 이건 법적 효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조금 난이도 사례형처럼 문제 구성해서 약간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다음 주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도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반송되지 않았으면 도달을 추정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발신되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다는 전제에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외에 발신주의라고 해서 격지자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라고요? 바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요게 바로 의사표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의 출제 이슈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 둘, 한 3문제 정도가 주된 2문제, 3문제 정도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등에 관한 개념이고요. 바로 이어서 좀 공부하게 될 주제가 법률 행위의 분류라고 해서 요 많은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요것도 좀 까다롭죠. 이게 이제 까다롭다는 얘기인즉슨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접근한다고 보셔야 돼요. 민법 총칙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뒤에 있는 온갖 잡다한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섞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 중에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주로 쟁점을 삼게 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옛날 문제 패턴인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동의라고 하는 거, 철회라고 하는 거, 상계,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머리 글자 따서 그냥 외우고 끝내셔야 돼. 동철, 상추, 취해. 이 중에 몇 개를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동철, 상추, 취해.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가, 법률의 일방 당사자가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그 중에서 한 3개만 기본적인 걸 볼 거예요. 먼저 취소라고 하는 것. 이 취소 얘기는 앞에서 몇 개 보셨어요. 하나, 둘, 3개를 체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의사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갑이 1억에 내 부동산을 사시오라고 청약을 했고, 갑이 이렇게 청약을 했고, 을이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 수를 몇 개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것도 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자세한 내용 뒤에서 논의하기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취소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갑에게 도달하게 되면 갑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법적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취소권 행사, 취소, 소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대 보시는 거 취소라는 개념.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법적 효력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취소라는 개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는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행기가 됐는데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에요. 또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약속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고요? 이때는 갑은 을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떠들어야 될 그럴 주제예요. 해서 해제라고 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해지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건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이다.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게 만약 계약의 내용이 매매다라고 전제하면 이때는 소위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해서 소급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임대차에서 공부할 텐데 이기분 차임을 연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매매 계약에서는 해제라는 것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 이걸 나중에 계속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해지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장래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게 된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계약의 종류하고 단독행위의 종류를 구분짓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전체 그림 동철상추 취해해. 나중에 추인도 공부 따로 다 할 거예요. 일단 머리 글자라서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동철상추
취해해라고 하는 거, 동철상추 취해,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 바로 비교해서 이제 계약의 종류를 비교를 해볼 거야. 그래서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자, 가볼까요? 다시 해제라는 게 뭐였었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해제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우리 임대차,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임차인 잘못을 합니다.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걸 할 수 있다. 해제나 해지는 둘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가 되고요.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 해지권을 행사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구조가 될 텐데, 합의 해제부터 볼까요? 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1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달 후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갑이 한 달쯤 지났다가 기가 막힌 제안을 받습니다. 이 부동산을 누가 2억쯤에 사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을이랑 계약 체결한 거 물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함부로. 계약은 이미 법적 의무가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함부로 나가리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끙끙 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비슷한 토지를 한 9천만 원에 누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괜히 지난번 1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갑과 을 두 사람은 한 달 후에 등기 넘겨주고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다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 그럼 계약 어떤 걸로 돌릴까? 라고 자, 얘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 잘 됐구나 싶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은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계약을 없애자라고 하는 청약과 그러게 좋아라고 하는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해지라고 하는 거,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이기분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합의 해지라고 해서 갑도 을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 야, 나 다른 사람한테 이걸 임대 주고 싶은데 라고 마음을 은근히 표시를 하고, 을도 이제 그 땅을 그만 쓰고 싶었어서 잘 됐어. 그랬을 때 야, 우리 그러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 임대차 효력을 소멸시키자라는 의사의 합치를 가리켜서 합의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약의 한 유형,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결국은 용어가 비슷하니까 출제할 때는 뭐라고요? 합의 해제와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있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 이렇게 가죠. 일단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동철 상추 취해, 요거 용어 다 알게 되면 민법 다 아시는 거니까 한 번에 다 안 돼요. 그래서 동철 상추 취해, 그 중에 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해제, 해지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비해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계약의 한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좀 이따 관련한 쟁점들 볼 테고요. 하여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와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체가 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라는 개념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매매, 교환, 이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헷갈리게 하려고 합의 해제,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한 유형이다. 요걸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요거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행의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돼요. 앞에서 법률 행위의 특별한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법률 행위, 매매, 교환 이런 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이행의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물권 행위 이 채권 행위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 부담 행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이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태를 보게 되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먼저 갑과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라는 매매 계약이 먼저 성립해야 될 것이고 이 매매 계약의 내용에 쫓아서 자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은 종국적으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이행의 문제 앞으로 일정한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바로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는 기본 대부분이 뭘 전제로 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갑시다. 구조를 잡으셔야 돼. 이걸 이제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갑시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자,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약의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일정한 채권 채무, 일정한 채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처분 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 소유,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매매계약. 이것은 바로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그 관계, 딱 거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넘어갈 텐데 대부분 등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처분 행위 또는 물권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나머지 구조도 똑같아요.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두 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거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고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넘겨주는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목적물을 이용케 해줘야 되고 임차인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고 혹은 의무 부담 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자,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자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일 까다로워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그래서 채권 행위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개수가 작기 때문에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바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민법 뒤에 보면 계약법이라는 챕터에서 지겹게 공부할 게 매매, 교환, 임대차. 얘들이 뭐가 된다? 채권 행위 혹은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 할 거. 나머지 물권의 양도, 물권의 처분 뭐 이런 것들은 채권의 양도 이런 것들도 다 물권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채권의 양도 이런 표현 쓰면 채권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니까 채권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가 공부하는 채권 행위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채권 행위다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여서 다시 자, 둘 중에 하나만 몰빵하셔야 돼. 개수가 많은 것들은 다 비우셔야 돼. 해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의사, 법률 행위를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지 여부에 따라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권 행위는 바로 처분 행위라고 해서 뒤에서 또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채권 행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매교환, 임대차가 중심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약간 응용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여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몇 번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X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X 부동산의 등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미친놈이 나오게 돼요. X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인데 누가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마치 지 물건인 양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효냐 유효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유효가 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무효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효가 되게 됩니다. 좀 사안을 바꿔볼까요? 자, 현재 X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제도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오늘 내일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내미가 상속받을 아들내미가 자, 내 거야 내 거. 곧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거니까 요거 내가 너한테 팔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계약 자체가 아버지한테 대해서 아들이 싸가지 없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고 했을 때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달 이내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다. 그때 대금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2달 이내만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 아들의 바로 상속을 단독 상속인이라고서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등기 넘겨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걸 이름을 뭐로 한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이 나쁜 놈이 어떻게 소리를 조작을 해서 어떻게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 상내에 일정한 권리 또는 의무, 자신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채권행위.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채권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에 대응해서 물권행위는 실제로 등기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무권리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 때라도 자, 계약은 어떻다? 매매 계약은 당연히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갑소 X 부동산 현재 갑소유인데 아들이 병한테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달 후를 이행기로 계약한 내용으로 담아놨습니다. 자, 근데 2달이 지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병은 갑의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일정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타인권리 매매 자체도 채권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근데 아버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있고 등기도 자기한테 안 넘어온 상태에서 이걸 아버지 도장을 위조를 한다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등기를 병한테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권을 전제로 해서만 유효할 것이고 채권행위는 처분권 등이 없다 할지라도 다 유효한 것을 가리켜서 채권행위.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종류를 따져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의무 부담행위 또는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물론 문제를 구성할 때 매매의 특수한 형태로서 재매매, 환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예시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틀 자체가 아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상추, 취해, 계약의 유형,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듯이 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채권 행위와 소위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물권 행위가 된다. 굳이 해석하면 식이야 저당권 설정 계약까지는 뭐가 되고 채권 행위가 될 것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 행위가 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 채권 행위에 해당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 행위가 된다. 물론 이제 실제로 어렵게 문제 구성할 때는 채권의 양도를 갖고 쟁점을 삼아냈었죠. 그래서 자 지문 몇 개 보시고 관련 주제 볼까요? 여러분 자료 7페이지 가서 자 물권의 포기라는 주제 나와 있어요. 핵심 지문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가리켜서 물권의 포기 딱 하나 있는데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뒤에 물권법 할 때 주로 논의할 주제고요. 거기 이제 26회 A형 2번 문제 7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황당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준법률 행위인 것은 환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해서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허를 찌르고 뭐라고 나왔어요? 준법률 행위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만 쓱쓱 봐야 돼. 자세히 보시면 뒤집니다. 자세히 보면 꼬여요. 완전히 꼬여버리니까 설렁설렁 1번에 동의 나와 있죠. 2번에 취소 나와 있죠. 3번에 최고 나와 있고요. 4번에 추인 나와 있고요. 5번에 해지 나와 있죠. 우리 외웠던 거 동철, 상추, 취해 동철, 상추, 취해 그 중에 동철, 상추, 취해 중에서 동의, 취소, 추인, 해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가 뭔지를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줄줄줄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법률 행위의 종류만 외우게 되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종류라고 하는 거 자,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동철, 상추, 취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 부르는데 이건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그저 법률행위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법률행위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것,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을 준법률행위에서 이렇게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준법률행위 의미를 새기면 실제 못 풀어요.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유사한 문제, 준법률행위는 말 자체가 안 나왔다고, 그러면 시험장 가면 겁나 당황한다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문을 보다 보면 동철, 상추, 취해 바로 그 중에 4개를 깔아버렸습니다.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8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하단부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24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채권행위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가 된다? 의무 부담행위 혹은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매매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매매와 유사한 교환, 임대차가 이슈가 되겠죠. 두 번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 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뭐가 되고 계약의 일종이고, 그냥 계약 해제 또는 해제, 법정 해제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 처분 행위라고 해서 지상권의 설정 행위 나와 있죠? 오른편. 처분 행위가 바로 뭐가 된다? 물권 행위. 아까 지상권 설정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바로 채권 행위에 해당되고, 지상권 설정 행위 또는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 행위가 되게 된다. 지상권 설정 행위를 달리 표현하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행위, 이런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유상 행위의 임대차라고 하는 거 일단 맞고요. 무상 행위의 증이요. 그래서 지금 답이 뭐가 됐었지?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해서 틀리게 뽑았죠? 2번 질문. 자, 아까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상, 무상은 지금 따져 물을 필요 없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유상입니다. 나머지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세트로 묶어서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채권 행위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떻다? 유상 행위다. 요 정도까지만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 행위, 바로 채권 행위 같은 개념이고요.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물권 행위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갔었죠. 그 중에서 교환 나와 있죠. 임대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 나와 있죠. 매매 한 종류입니다.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 이걸 나중에 환매라고 따로 공부를 하는데,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 일종. 주택 분양 계약, 이것도 매매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것도 매매 일종. 그래서 채권 양도가 바로 뭐가 된다? 물권 행위라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가 주연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요 파트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23, 24, 아까 26회 때인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법률 행위, 분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법률 행위, 의사표시, 표시는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되고, 한 개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 두 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체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상추, 취해, 이게 거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권의 포기, 그 다음에 계약의 유형에는 합의해제, 합의해지,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거,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의무 부담행위, 이게 이제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할 것,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 행위라는 용어를 쓴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